저번에 기음이가 엄마가 둘인 줄 알았다는 그 얘기 뭐야? 그게 뭐냐면 기음이가 어렸을 때 한동안 엄마가 둘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이없기도 하고 웃겨서 왜 둘인 줄 알았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기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같이 새벽에 출근하셨었는데 그때마다 외할머니가 오셔서 기음이를 챙겨주시곤 했대. 보통 자기는 부모님 출근할 때쯤부터 거의 항상 깨어 있었고 외할머니 오시기 전까진 팔베개 해주고 있는 엄마가 따로 있었다는 거야. 다른 가족들이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분명 혼자 자고 있어야 했던 게 맞았대. 그런데도 그 당시에 눈 뜨면 매일 그렇게 팔베개를 해주고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한텐 당연한 존재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엄마랑 많이 닮아서 엄마인 줄 알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기음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래. 엄마랑 닮지도 않았고 그냥 까맣고 긴 생머리 사이로 눈하고 입만 보였는데 그 입 모양으로 계속 엄마, 엄마, 엄마 이것만 반복하고 있어서 그냥 그 입 모양 따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도 엄마인 줄 알았고 그래서 엄마가 두 명이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했었다는 거지. 근데 기음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매일 봐주러 오시던 외할머니가 눈치를 채신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하셨는데? 그걸 물어봤지. 하루는 기음이 부모님이 이제 멀리 출장을 가게 되면서 며칠 할머니가 봐주시게 됐대. 잘 먹고 잘 놀고 잘 시간이 돼서 이불을 깔고 기음이 옆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 하시는데 갑자기 기음이가 할머니 옆으로 가. 여기 옆자리는 엄마 자리야. 라고 했다는 거야. 할머니는 기음아, 엄마는 지금 아빠랑 일하러 가서 할머니가 오늘 엄마 대신 자는 거야. 오늘 엄마는 안 와. 라고 하셨는데 그때 기음이가 아니야, 나 같이 자는 엄마 또 있어. 엄마가 옆에 누워야 돼. 할머니 옆으로 가. 라고 했다는 거지. 이제 무슨 소린가. 할머니가 놀라고 당황스러우셨지만 아이가 하는 소리니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하는 소린가 보다 하고 조금 옆으로 누우시곤 기음이를 재우셨대. 그러다가 새벽 3시 반에서 4시 정도가 됐을 쯤인가? 잠깐 눈이 일찍 떠지셨는데 옆에 있던 기음이가 안 보이더라는 거야. 어머, 얘가 지금 어딜 간 거야? 놀란 마음에 작은 불을 켜고 집안을 살피시는데 베란다로 향하는 창문에다가 머리를 쾅쾅 박으면서 베개를 꽉 껴안고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기음아, 얘가 왜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대? 얼른 일어나 이러면서 막 깨우신 거야. 그랬더니 기음이가 눈을 이렇게 막 비비면서 할머니 몰라. 엄마 손잡고 왔어. 나 졸려. 이러면서 다시 잠들더래. 그러다가 창문에 비친 기음이 그림자를 보게 됐는데 뭔가가 하나 더 있더라는 거야. 할머니는 너무 놀랐지만 일단 기음이를 안아서 방 안에 눕혀놓고 생각을 하신 거지. 엄마가 없는데 엄마 손을 잡고 나와서 베란다 창문에 머리를 박고 있었던 거. 엄마가 옆에 누워야 한다고 옆으로 가라고 했던 것. 설마 싶으면서도 보면 안 될 걸 보고 있나? 라는 수많은 생각이 드신 거야. 그러면서 기음이 옆에 앉으셔서 기음이가 잠들어 있는 걸 계속 지켜보시다가 아침 준비를 시작하셨대. 시간이 좀 흐르고 평소에 기음이 부모님이 출근하는 시간이 다가왔을 때쯤 기음이가 잘 자는지 확인하러 가셨는데 기음이가 눈을 슬며시 뜨곤 옆 허공을 보면서 입을 뻐끔뻐끔 하면서 많이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야. 할머니는 기음이 일어났어? 할머니랑 밥 먹을래? 아침밥 해놨다. 라고 했는데 할머니 말은 안 듣고 계속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야. 새벽에 그런 일이 있어서 애가 피곤한가 싶어서 다시 자라고 재우시곤 기음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셨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기음이가 일어났고 아침밥 먹자고 방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기음이가 대뜸 그러더라는 거야. 엄마가 계속 옆에 있었어. 엄마도 밥 먹어야 해.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질린 할머니는 기음이의 말을 부정하시면서
엄마는 집에 없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대. 그리고 기욤이 부모님에게도 전화해서 이 상황을 전했고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일단 당장 집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할머니가 다니는 절에 데려가서 스님께 여쭤보기로 했대. 할머니는 평소에 귀신을 보진 않으셨지만 이번에 기욤이 그림자 옆에 이상한 형체를 보시기도 했고 살아가면서 본인의 촉이 항상 맞아 떨어지셨어서 이번 일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셨었다나 봐. 절에 데리고 가서 스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스님이 하는 말이 기욤이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 혹시 새 것이 아닌 것이 있냐고. 기욤이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고 어린아이들은 경이 맑아서 쉽게 느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셨다는 거야. 그럼 새 것이 아닌 거면 누군가 쓰던 물건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니 스님께서 맞다고 집에 그런 물건이 있는 것 같으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신 거지. 기욤이 부모님께 연락해보니 기욤이 3살 때쯤인가? 누군가 쓰던 베개는 아니고 아시는 분의 지인이 이쁜 베개를 선물하고 싶다 하셔서 받아서 쓴 것 말고는 없다고 하셨대. 혹시 몰라서 할머니는 기욤이가 쓰던 베개를 들고 다시 절로 찾아가셨대. 스님께서는 이 베개 안에 한이 섞인 여자 귀신이 깃들어 있는 게 맞다. 라고 하셨다는 거야. 이 물건을 내가 잘 달래어 태울 테니 새 베개를 사서 아이에게 주라고 하셨대. 돌아오신 부모님과 할머니는 베개를 싹 바꾸고 기욤이를 지켜보게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기욤이가 엄마가 둘이라는 소리를 한다거나 새벽에 혼자 나가서 잠들어 있다거나 허공을 보고 있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됐대. 그 이후 기욤이 어머니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아시는 분께 선물해준 사람을 찾아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베개에 사연이 있었더라고. 그 베개의 주인이 곧 태어날 본인의 아이를 생각해서 만든 베갯잎인데 너무 슬프게도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가 하늘로 가버린 거야.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주변에 말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가 아이를 따라간 거지. 그 이후 남겨진 아이 베개는 물건을 정리하시던 가족이 처리하면서 아이가 쓰려던 새 물건이 너무 아까워서 주변에 나눠준 거였더라고. 그 베개만큼은 아이를 생각하며 만든 물건이었어서 그랬는지 죽은 여자의 혼이 그 베개에 깃들려 있었다나 봐. 그 사실을 안 기욤이 어머니는 엄청난 화가 났지만 같은 엄마로서 어떤 마음인 줄 알겠어서 그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으셨대. 기욤이 어머니는 아마 먼저 간 본인 아이가 그리워서 기욤이를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고 떠나지 못하고 있던 게 아닐까 하고 마음이 아프셨대. 신기하네. 그래서 그 이후에 별일 없이 잘 지냈대? 아니, 기욤이 에피소드는 끝이 안 나. 이번 이야기도 기욤이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 유치원 다닐 때 있었던 일이래. 하루는 기욤이가 유치원에 다녀온 직후에 일찍 퇴근하고 돌아오신 엄마가 기욤이와 놀아주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래. 여보세요? 하자마자 선생님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기욤이 어머니, 라고 하셨대. 무슨 일인가 놀란 엄마는 왜 그러시냐 여쭤봤는데 선생님이 기욤이가 요즘 유치원 버스에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해서요. 라고 하신 거야. 엄마는 기욤이가 친구들을 괴롭혔나? 무슨 이상한 행동을 했지? 5만 가지 생각이 드셨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라고 다시 여쭸더니 아, 기욤이가 나쁜 행동을 한 건 아니고요. 요 며칠 동안 버스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창문 끝까지 낑겨있는 상태로 불편하게 눌려있는 행동을 해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있냐고 편하게 앉으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뚱뚱한 아저씨가 자기를 자꾸 옆에 앉아서 짓누르고 있다고 말을 하길래 너무 놀래서 며칠 지켜보다가 어머님께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셨대. 처음엔 아이들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요 며칠 내내 그러고 있어서 어머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게 됐다는 거야. 엄마는 이전 매개 사건도 있었고 걱정이 되신 거지. 혹시 기욤이가 아예 영안이 트여있는 상태인가 싶어서 생각이 깊어지셨대.
걱정된 어머니는 그날부터 기음이가 하원할 때마다 물어보셨대. 오늘은 버스에서 어땠는지 말해달라 하면 그때마다 뚱뚱한 아저씨가 오늘도 무서운 얼굴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계속 누르고 있어. 라는 거야. 보면 다른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아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기음이 혼자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셔서 외할머니께 연락을 하셨대.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그때 스님께서 기음이 영이 맑을 뿐 크게 영안이 트이거나 신을 받을 몸이라고 말씀을 하진 않으셨어. 근데 계속 기음이가 그런 행동을 보이고 귀신을 보는 것 같으면 다시 절에 한번 데리고 가서 여쭤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하셨대. 스님께 연락을 드렸고 그동안 기음이가 했던 행동들을 말씀드렸더니 스님께서 나보다 더 잘 보는 아는 무속인에게 연락을 해놓을 테니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대. 뭔가 스님이 해결할 수 없는 영향이신가 싶어서 소개받은 무당집에 기음이를 데리고 할머니랑 가셨대. 신당에 들어서자마자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참 영이 많네. 라고 하셨다는 거야. 영이 맑으면 좋은 건가요? 라고 했더니 영이 맑으면 좋지만 그만큼 잡기에게 사냥감이 될 확률이 아주 높지. 신을 받을 몸은 아니지만 영 자체가 타고나길 너무 맑고 어려서 이렇게 보호가 안 된 상태일 때 부정한 기운에 휘말릴 수도 있어. 안 그래도 저희 애가 언제부턴가 귀신을 자꾸 봐요. 스님께 들어서 아실 테지만 방법이 없을까요? 임시 방편으론 할 순 있지. 구슬하기보단 내가 써주는 부적을 항상 보면 어딘가에 지니고 다니고 이 아이가 사용하는 베개님 밑에 이 부적을 꼭 넣어서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가 되게끔 도와줄 순 있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고 느끼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확률이 높으니까 그 전까진 부적을 들고 다니면서 소금물로 목욕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야. 아직 보고 느끼기만 하고 애 옆에 붙은 귀신은 없어서 다행이니까 이 방법을 써보고 엄마든 할머니든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거나 신당에 와서 조상신에게 치성을 드리면 더 좋아. 라고 하셨대. 부적값이 비싸지도 않았고 충분히 이렇게 해서 기미의 일상이 평범해진다면 엄마는 안 할 이유가 없으셨대. 그리고 무당이 꼭 명심해야 된다고 얘기한 건 부적을 꼭 몸 어딘가에 쥐고 다녀야 하고 만약 그 부적이 시커매지면 효능이 떨어진 것이니 매일 엄마가 부적을 확인하고 신당에 와서 다시 받아가야 한다라고 하셨대.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몇 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셨대. 기음이 지금처럼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고 싶지? 그럼 절대 이거 몸에서 떼면 안 돼. 알았지? 명심해. 그때 그 일이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엄마에게 여쭤봤었던 건데 듣다 보니 그때 엄마가 해주던 그 말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얘기하는 엄마 눈동자를 보니 꼭 그래야 할 것만 같았던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갔대. 그 이후에 부적을 들고 다니면서 유치원에 다니던 기음이는 정말로 그런 뚱뚱한 귀신을 보지 못했고 별일 없이 지나갔대. 그래도 그 귀신 뭔진 모르겠지만 너무 찝찝하잖아. 눈에서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계속 어딘가엔 있다는 거잖아. 그 버스 이야기도 해줄게. 한참 시간이 흘러서 그 버스가 아닌 다른 새 버스로 바뀐 걸 보신 기음이 엄마가 선생님께 여쭤봤대. 어머, 선생님, 전에 타던 버스는 어디 가고 다른 버스가 왔네요? 원장님이 새로 사셨나 봐요.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께서 엄청 조심스럽게 힐끗 눈치를 보면서 귓속말 하듯 얘기를 하셨대. 초반에 유치원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 당시 원장님께서 버스를 중고로 저렴하게 구입을 하셨던 건데 이상하게 그 버스만 운행을 하면 기사님이 자꾸 어딘가 다치고 타이어가 구멍이 나거나 갑자기 브레이크가 계속 밀리거나 크게 사고 날 뻔했던 적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아무리 저렴해도 그렇지 이런 차를 팔면 어떡하냐고 구입했던 중고차 매장에 가서 따지셨다는 거야. 근데 그 판매를 했던 사람이 인상을 팍 쓰면서 굉장히 난감한 얼굴로 얘기를 했대. 사실 이 버스 첫 주인이 이 안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그 사람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버스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래요. 한겨울에 시동 켜놓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기름이 떨어졌는지 시동이 꺼지면서 버스 안에서 그대로 병사했대요. 아니 그럼 이 안에서 사람이 죽었던 걸 알고도 판매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도 처음에 몰랐죠. 그냥 이쪽으로 넘어온 거 우리도 저렴하게 가지고 온 건데 판매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사간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찝찝해서 우리도 알아본 거죠. 나도 2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지쳐요. 사간 사람이랑 싸우기도 싫고 두고 가요. 환불해 줄 테니까. 이 얘기를 들은 원장님께선 너무 소름이 돋았고 계속 모르고 탔으면 큰일 났겠다 싶으셨대. 혹시라도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거기에 다시 반납하고 당장 다른 새 버스를 구입하게 되셨다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신 선생님은 이건 정말로 비밀이에요, 어머니. 기음이가 전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게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어머님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며 당부하셨대. 꼭 비밀로 해주시라고. 그 이후 버스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누군가 똑같은 일을 겪고 있지 않을까?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난 자리다. 한 친구가 표정이 어두웠다. 그 친구의 눈치를 보다가 물었다. 너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내 질문에 그 친구는 한동안 뜸을 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쫓기는 것도 스토킹이냐? 순간 신나서 떠들던 친구들 모두 조용해졌고 모인 친구들은 그 친구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이게 무슨 소리지?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쫓긴다라니.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의 물음에 다시 대답했다. 무슨 말이야 그게? 보이지 않는데 왜 쫓겨? 맥주를 한 잔 마신 친구는 다시 입을 열었다. 니네는 귀신을 믿어? 나는 한 달 전쯤 처음 보기 시작했어. 비가 오던 늦은 밤 야간을 끝내고 집에 귀가하던 나는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집에 다다랐을 무렵 뒤쪽에서 하는 소리가 들렸고 빗소리나 지나가는 사람 소리라 생각하고 무시하고 가고 있었다. 그러다 또 반복적으로 소리가 들렸고 이내 이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비가 와서 그런 건지 늦은 밤이라 그런 건지 성인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무서워졌다. 이럴 때 꼭 뒤돌아보지 말라 하거늘 눈으로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았다. 소리가 3번째 나고 나서 숨을 참고 뒤를 살짝 돌아봤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점점 집으로 가까워져 안도감과 함께 빠르게 걸어갔다. 그 이후엔 소리가 나지 않았고 집에 잘 도착해 아까 그 소리를 곱씹으며 생각했다. 내가 괜히 피곤해서 예민해졌었나? 하고 기절하듯 잠이 들었고 그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그 다음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다. 장마 기간이라 그런가 비가 그칠 새가 없었고 또다시 하루가 지나갔다. 또 퇴근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잊고 있었던 그 소리가 또 들려왔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무서웠지만 세상에 귀신은 없다 생각하며 앞만 보며 걸어갔다. 또 들리는 소리. 한 번도 귀신을 본 적도 느낀 적도 없던 나는 그 몇 번의 소리에 세상엔 정말 귀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더 빨리 걸어 나갔다. 집 건물 앞에 다다랐고 그 소리는 집 앞까지 내더니 멈추었다. 그치만 그날은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빠르게 집으로 들어갔고 괜히 무서운 마음에 집에 있는 TV도 켜고 집에 있는 모든 불을 켜놓고 한시름 놓았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데 내일 또 들리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계속 새어나왔다. 내일은 제발 해가 떠있을 때 퇴근하길, 비가 오지 않길. 그렇게 말하며 스르륵 잠이 들었다.
다행히 다음 날은 비가 멈췄고 해가 떠 있었다. 비가 멈추기만 해도 무서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최대한 빨리 퇴근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미친 듯이 집중해서 일했고 정말로 해가 떠 있을 때 퇴근하게 되었다. 오늘은 별일 없겠지? 해도 떠 있고 비도 안 오니까. 그렇게 똑같이 집으로 향했고 정말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다행이다. 들리지 않는다. 집에 도착한 나는 비가 안 오니 오랜만에 환기를 시키려 커튼을 걷기 위해 창문으로 향했다. 나는 주택 반지하에 살았는데 해가 잘 들지 않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다리 정도만 창이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커튼을 걷진 않는다. 그치만 오늘은 환기를 해야 할 것 같았다. 커튼을 걷었고 창문을 살짝 열었다. 집에 환기를 시키며 일찍 퇴근한 기념으로 배달을 시키고 샤워를 하고 나왔다. 그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잠시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하며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잠이 스르르 들었다. 눈을 떴을 땐 해가 이미 진 상태였고 어두워졌다. 얼마나 잔 거지? 핸드폰을 보니 2시간이 지나 있었다. 음식도 다 식었겠다. 놀란 마음에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을 자연스레 보게 되었다. 그 사이로 보이는 까만 무언가. 저게 뭐지? 혹시 배달 음식을 저기 앞에 두고 간 건가? 창문 쪽으로 슬며시 일어나 걸어가는데 무언가 꿈틀거렸다. 뭐지? 길고양인가? 더 가까이 가서 보려는데 순간 들리는 소리. 심장이 쿵쾅거렸고 놀란 마음에 얼른 뛰어가 창문부터 닫아버렸다. 혹시라도 저 물체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맞다면 큰일이다. 얼른 창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무서워서 음식을 가지러 나가지도 못한 채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시 창문 쪽을 보았는데 가로등에 비친 그림자가 살짝 보였다. 안 가고 여기 있구나. 제발 이게 헛걸 본 거라고 해주세요. 빌고 또 빌었다. 무서운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친구는 깔깔 웃으며 욕을 하며 쫄보라고 놀리기 시작했다. 차라리 쫄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라도 친구가 웃고 있으니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한참 통화를 하다 끊었고 창문 쪽을 다시 보았는데 그 어두운 그림자가 안 보였다. 어디 갔지? 갔나? 혹시 하는 마음에 현관문 쪽으로 향했고 인터폰을 확인했다.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았다. 어두워서 그런가? 집중해서 보다 보니 느껴졌다. 작지만 들리던 문 밖에 그 소리. 서 있질 않구나. 지금 문 앞에 엎드려 있구나. 그렇게 계속 겁에 질려 덜덜 떨다 밤을 새워버렸다. 그 알 수 없는 존재는 매일매일 나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매일 보고 느끼다 보니 어느 순간 무섭지만 이 귀신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매일 나를 관찰하고 옆에 붙어는 있지만 다른 짓을 하진 않는구나. 지켜만 보는구나. 친구가 말을 끝냈다. 듣던 우리는 처음엔 깔깔거리며 쫄보 맞네 병신? 이라며 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친구의 어두운 모습을 보며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너 앞으로 어떡할 건데? 라고 묻자 모르겠어. 아직은 나한테 별다른 행동을 하진 않아서 무섭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혹시 뭔 일 생길 것 같으면 전화해라. 가까우니까 우리가 가줄게. 우리는 친구를 달래주었다. 그러다 친구는 갑자기 무표정을 하더니 한 곳을 지그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괜찮아. 지금은 받아들였어. 지금 여기 보여? 언제부턴가 계속 똑같은 여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 몰랐지만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어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여자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온몸엔 멍이 들어있었고 긁힌 자국들이 꽤나 선명하게 나 있었다. 처음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던 것이 나 말곤 아무도 그 사람을 쳐다보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 저거 사람 아니구나. 그때부터 어딜 가나 계속 나타나는 저 여자가 혹여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나 못 본 척 지나갔다. 그때마다 그 여자는 무표정으로 나를 슬며시 응시했고 내가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는 듯 했다. 그러다 별탈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일이 생겼다. 급하게 상사에게 연락이 온 것이다. 김대리, 지금 어디야? 미안한데 진짜 급한 일이 생겼어. 저 퇴근해서 집 가는 길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 내일 아침 회의 자료 있잖아. 그거 매출이랑 그래프가 오래 났는데 지금 바로 다시 회사에 가줄 수 있나? 오늘 안에 수정해서 보내야 돼. 네? 저 아까 다 끝내고 퇴근했는데요? 혹시 예전 파일 잘못 보신 건 아닐까요? 오후에 수정한 거 저장해서 드라이브에 올렸는데? 아니야. 최종 버전 맞아. 다 확인했어. 내일 회의에 우리 팀 이름 걸려서 올라가는 거라 중요해. 미안한데 지금 나와줄 수 있지? 알겠습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은 퇴근하고 나면 일어나는지 속으로 욕을 하며 다시 발걸음을 돌려 회사로 가고 있었다. 거의 다 불이 꺼져 있는 회사를 들어가는 이 기분. 괜히 으스스하고 너무 싫다.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나인가.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회사로 들어갔다. 다시 컴퓨터를 켜고 수정할 파일을 들어갔는데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게 없어서 다시 상사에게 전화를 했다. 아, 예, 과장님, 전데요. 제가 검토해보니까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수정할 게 있어? 아니, 아까 과장님이 내일 회의 때 올린 자료 매출이랑 그래프 오르나 있다고 수정해서 다시 보내달라 하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전화한 적이 없는데 난.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상사가 날 연맥이려는 건가? 라는 생각도 잠시 했지만 정말로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 아, 제가 잠시 헷갈렸었나 봅니다. 아, 내일 뵙겠습니다. 아, 나 피곤해서 뭐야, 홀렸나? 다시 가방을 주섬주섬 챙겨 나가려는데 복도 끝에 불이 살짝 들어왔다. 누가 왔나? 복도 쪽으로 나가면서 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뭐지? 복도 끝을 돌아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복도에 있던 화분이 갑자기 엎어지면서 내 앞에 와장창 깨지며 쏟아져 버렸다.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었고 아파하며 앞을 보니 매일 나타나던 그 여자가 멀뚱히 나를 보며 씩 웃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몸이 굳은 채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런 나를 보며 조롱하듯 흥분된 얼굴로 퀴죽퀴죽 웃기 시작했다. 그 표정은 너무나 기괴했고 몸이 굳은 채로 괴로워하던 나는 그대로 기절을 했다. 그러다 눈을 떴을 땐 해가 떠 있었고 회사 복도에 덩그러니 누워 있었다. 불행 중 다행인지 어제 깨졌던 화분은 그대로였다. 아, 나 뭔가 제대로 올렸었구나. 집을 다녀오기에도 애매해진 나는 주섬주섬 일어나 다시 사무실로 향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했던 나는 집에 가자마자 기절을 해버렸다. 다음날 다시 출근을 했고 또 그 여자가 회사에 나타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며 점점 모든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주변 팀원들도 김대리 왜 그래? 안색이 너무 안 좋네. 밤샜어? 라는 둥 얼굴 낯빛이 안 좋아졌다는 소리를 해댔다. 그렇게 퇴근하고 집으로 가던 길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호가 바뀌고 건너려는데 신호를 무시한 차가 내 앞으로 돌진했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는 있었지만 넘어지면서 발목이 삐끗했다. 아파서 발목을 잡으며 나를 향해 돌진한 차를 쳐다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차 뒷좌석에 보이는 그 여자. 무표정이던 얼굴이 이내 또 씩 웃더니 소리를 내며 웃기 시작했다. 운전자가 내려서 하는 말이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어요.
아니 아무리 눌러도 미끌리더라고요. 귀신을 보지 못했다면 이 운전자가 하는 말이 핑계라고만 생각했겠지만 저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저 여자 저번에도 그랬지만 내가 다칠 때마다 점점 기괴하게 웃는구나. 혹시 다음번에 다치면 얼마나 다치는 걸까? 얼마나 더 기괴하게 웃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표적이 된 거지? 도대체 뭐지? 그날 이후 발목에 금이 가서 기부스를 하고 지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2주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답답했던 기부스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깁스를 하던 2주 동안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행히 별탈 없이 지나갔다. 그렇게 한시름 놓고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던 중 또 그 여자가 나타났다. 편의점으로 향하던 내 발걸음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그 여잔 또 무표정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번엔 도대체 뭘 하려고 나타난 걸까? 왜 또 나타난 걸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서는 순간 위에서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순간 내 시선은 위쪽을 향했고 편의점 간판이 말도 안 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뭐지? 이거구나. 아차하는 순간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면서 간판이 떨어졌고 내 앞으로 떨어지면서 모든 파편들과 구조물에 깔리게 되었다. 희미하게 보이는 시야 사이로 사람들이 다급하게 뛰어와 나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을 하곤 신고를 하기 시작했고 그 뜸에 껴있는 그 여자. 지금껏 보지 못했던 입 크기로 말도 안 되게 깔깔깔깔 웃으며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눈이 감겼고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현재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 이야기를 마친다.